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뒤 술을 산 김 씨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38세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결국 공개됐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하면서 코스피가 2,410선까지 멀어져 시총 2천조 원이 깨졌습니다. 환율은 2년여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가 38살 양광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개혁부서 수장에 내정되며 사실상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국방장관에는 40대 폭스뉴스 앵커가 파격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충격파의 우리 증시가 또 추락하며 2,410원대로 밀렸습니다. 외국인의 이탈과 강달러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사만전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 가까이 급락하며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와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트럼프 수혜주였던 방산주와 가상자산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역시 여름 이후 계속된 외국인의 순매도였고 이 흐름은 트럼프 당선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한국 시장의 대장주를 팔고 있고 최근 기간만 놓고 보게 되면 8주 연속해서 14.8조 원 정도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이 기조가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급락세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2천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사만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11원까지 올랐는데 1,40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410원까지 돌파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는 수입 물가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최근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고환율은 이달 말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동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고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아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액수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명 씨는 교통비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민국의 교통비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돈의 성격에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액수가 크지 않고 사례비 차원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 동향이나 추가 폭로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당은 명 씨가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주식을 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한수가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명 씨의 대통령 특별열차 탑승 의혹에는 국회 차원 현장 검증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에선 2022년 대통령 육성 녹취록 사태를 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를 이용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게 당선인 의중이라고 이 전 대표가 말하면서 명 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과 통화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당분간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오간 돈은 7,600여만 원.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그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8쪽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법원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던 생중계 요구가 불발된 건데 담당 재판부는 여러 법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특검 수정안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 법안 역시 눈속임만 있을 뿐 변한 게 없다며 단일 대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이나 논리도 없이 특검을 비난만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정안은 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을 내놓으면 협의에 나설 용의도 있다며 야당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추가 협상의 여지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41명 이름을 내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 반대에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 관련 추가 의혹을 띄우는 것을 두고도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란 건 당의 일관된 논리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를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개파를 불문하고 야당 공격에 뜻을 모은 셈인데 야당의 특검 공세가 되레 여당 단일 대우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특검 표결 불참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특검은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더 큰 관심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뒤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거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여당에서 얼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당내에선 현재의 단일 대우 기조가 언제든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 유기한 피의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홍소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해 후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양광준,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양 씨가 반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 뒤 공개된 겁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현장 검증에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양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각각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다툼 끝에 양 씨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실제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로 옮겼습니다. 시신 유기 뒤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하며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기소 후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5월 음주 뺑소니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 씨에겐 위험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선고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김호중 씨 사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 네. 기소될 때는 사실은 음주 혐의는 빠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량 굉장히 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6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2주 정도 이내의 상해 사건은 합의금이 500만 원이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 형량 2년 6개월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재판부의 질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은 네. 뭐 CCTV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그러고요.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경찰 수사력도 방해했고 허위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했고 여러 가지 좀 흔히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벌백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방해, 수사력 낭비가 사실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가 사실은요 적법하게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대처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또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본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의 범행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낮은 지위에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는 전 매니저를 통해서 자수를 시키고 여러 가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통화 녹음을 남기고 이러한 행동들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그 재판부에 질타한 부분이 뭐냐면 왜 CCTV상 본인의 보행 상태가 굉장히 비틀거리고 술에 많이 취해서 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부인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형량 중에 하나, 주요 죄명 중에 하나가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 치사상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냐 불가능했냐를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행 상태랄지 당시의 언행 상태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CCTV상 분명히 비틀거리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때 이런 부분을 부인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본 한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김호중 씨 변호인은 선고 후에 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자리를 떴거든요. 네. 항소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피고인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김호중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형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으로서도 사실은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는 사실은 피고인과 면회를 통해서 항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죄송하다라는 짧은 이야기만 남긴 것 같은데요. 근데 변호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수사 단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전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렇게 호화로운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형량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중한 형이 내려졌는데 네. 그 다른 예로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 씨 네. 음주운전이 3번 적발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번 음주운전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음주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해내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명 자체가 다르고요. 예. 또 이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번째 음주 사건이긴 하지만 지난 사건이 2017년 또 1997년과 2011년이어서요.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0.1% 이상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것을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던 이 단순 음주 사건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도 똑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징역 2년 선고됐고요. 또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2년 됐습니다. 6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유일하게 매니저에 불과하죠. 그런 이유가 이제 매니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표, 본부장이나 높은 직급을 이용해서 압박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김호중 씨와 이렇게 범인 도피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공모하고 상의해서 결국에 이런 도피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성이 셋 다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아야 될 정도로 동일하게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처를 당연히 호소를 하겠죠. 이게 뭐 앞선 재판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감형 사유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번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성문 자체가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기보다는요. 예. 본인이 본건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지가 양형 요소입니다. 보통 자백하는 사건은요. 뭐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일반 피고인들도 3번이 아니라 30번도 반성문을 냅니다. 근데 3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한 감형 사유로 참작된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사실 김호중 씨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 그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냥 참작 사유일 뿐이지 그로 인해서 감형이 반드시 보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그 무책임하게 도주한 이후에 또 한 번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반성문은 좀 거의 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 단계 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계약되어 있었던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본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양형 사유로 봤을 것 같고 정말로 코너에 몰려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했는지는 당연히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정확히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이 됐더라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미 형량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검찰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음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추산 방식으로 이미 술 타기를 했기 때문에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자 법원에서 이 농도 자체를 정확하게 입증했다라고 볼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다만 음주 상태가 상당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라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혐의를 인정을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2심에서는 좀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형량이 이제 보통의 기준보다 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판단에는 재판부에서 김호중 씨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고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된 때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연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까지도 많은 국민께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돼서 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2심에서는 원래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이제 형량을 낮추거나 하지 않은데요. 이미 김호중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다 하였습니다. 네. 피해자와 상당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고요. 또 본인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2심을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괘씸죄가 적용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려면요. 피고인이 혼자만 항소해서는 불가능하고요.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를 해줘야만 1심의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피고인 김호중은 제 생각에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를 함으로써 이 형량이 더 법리상 높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 전모 씨 1년 6개월, 대표는 2년. 네. 이 인물들의 형량도 좀 낮아질 가능성 있습니까? 함께 낮아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피해자와 다 합의가 됐고요. 특히 본부장이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범인도피 교사는요.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국가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은 낮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네. 전 국민이 이제 술타기라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들도 나왔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주 측정 불응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일벌백계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술탁이라는 수법을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모방범죄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지법이 정말로 통과가 돼서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김호중 씨처럼 음주 사고를 낸 다음에 또다시 술을 먹어서 이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음주 측정을 하는데 방해가 됐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방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 38세 오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네. 앞서서 이 양 씨가 신상 공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예. 범행 수법 굉장히 잔혹합니다. 따라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없다라면서 법원에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양광준 씨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물론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조금의 염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은 피의자가 했죠. 그리고 피의자가 잘못한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가족까지 어떤 연좌죄로서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히 살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경찰에서 신상 공개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피해자 유족의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발표한 바로는 피해자 유족 또한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피해자의 입장까지도 두루 이렇게 고려한 공개 결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이 피의자 양광주는 지속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그간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경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계획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양광준이요, 본건 범행 전에 차량 위조 범색판, 번호판을 검색했다는 이 검색 내역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양광준 같은 경우에는 그간 우발적 범행이었다, 죽일 마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검색 내용을 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들이대자 그 조회했을 때부터는 죽일 생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인의 진술 내용 변경했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조 번호판을 위조했던 이유가 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기를 할 때 그 화천으로 갔을 때 본인 차량에 이 번호판이 동일할 경우에 본인이 특정될 것을 우려해서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차량 번호, 임의의 번호를 새겨서 번호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군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기관의 수사 방법을 알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특정될 것을 우려해서 범행 전에 이 방법을 검색을 하고 범행 시에 사체를 은닉하면서 유기를 하면서 이러한 범행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피해자 범행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지인들에게 문자를 피해자인 척 보내기도 하고 네. 또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또 피해자인 척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범행이 철저히 은폐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즉 완벽한 범죄 은폐를 꿈꿨지만 결국에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 피해자인 척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입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가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 반응이 있는지를 경찰이 좀 봅니다. 생활 반응이라 하면 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이 꺼졌다 켜졌다 혹은 계좌 사용 내역이랄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스스로 원해서 가출했을 가능성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엔 이런 생활 반응이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피해자인 척 문자를 피해자 지인에게 보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상당한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났는데 네. 범행 동기가 참 미스터리예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피의자 양광준과 이 피해자 33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한 관계였다, 교제하는 관계였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광준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를 둔 유부남입니다. 네. 그런데 올 초부터 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달 말에 양광준 같은 경우에도 타부대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임기제 군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에 저번 달 말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헤어졌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 종료로 서로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서로가 좀 말다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지금 양광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이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둘 사이가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 사이의 내연 관계였고 또 서로가 헤어짐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점, 또 서로 언쟁을 벌였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행 전에 양광준이 미리 이렇게 위조 번호판을 검색하면서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어제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네.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요. 사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사체 유기가 빠진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검사로서 재직을 할 때 보통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가 됩니다. 예. 그런데 사체를 이렇게 잔혹하게 유기를 하거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1심이 지난 후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의 중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네, 보통 이게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치정일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해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숨을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든지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치정관계에 의한 보복심으로 이런 훼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체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 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용의자를 좁히고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YTN이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괴롭힌 겁니까? 저는 돈보단 사실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 사채업자들 물론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잔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십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요. 너무나 고 이유를 요구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갚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요.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늘어난다면서 이 피해자에게 압박했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이 피해자에게는 6살짜리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의 유치원까지 알아내서 이 피해자에게 압박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송부를 해서 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A 씨의 가족 사진, 또 집 주소, 딸 유치원 이 주소까지 적어서 마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 딸까지 어떻게 해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해서 압박해왔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권이 있을 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추심할 때도 주관에 정해진 방법으로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 이렇게 폭력이나 협박에 나아갈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피해자에게 그 마지막에 남은 유서 내용을 보면 딸에게 적었던 그 말이 전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경찰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했다가 혹시 딸에게 바로 위해를 가할까 봐 혹은 유치원에 가서 딸을 유기해버릴까 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차마 지인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112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잔혹한 점은 이 30대 엄마가 숨진 뒤에도 남은 가족들에게 또 지인에게 뭐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이 변제 독촉을 하는 것은 이게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채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연좌제로서 동일하게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정말 불법 채권 추심업자가 정말로 나쁜 것이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가족에게 또다시 이런 불법 추심을 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YTN 보도를 보고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검경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뿌리 뽑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피해자의 가족까지 굉장히 두렵게 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지만 법정 구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먼저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서 엄벌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검찰총장도 불법 추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것을 단순히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잠정 조치로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이랄지 이렇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잠정 조치까지도 신속하게 적용시키겠다고 했고요. 형량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끔찍한 추심까지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요. 합법적인 이율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법정 최고금리 연 20%까지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의 약정은요. 모두 무효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초과하는 이자를 주셨다고 하면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금액을 들여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 하시면요. 본인 주거지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12에 즉각적으로 신고하셔서 불법 추심에 대해서 잠정 조치부터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되는 사건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시험 하루 전 수험표를 받아들고 예비 소집에 나온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긴장 어린 얼굴로 수능 시험 주의사항을 듣는 학생들. 고사장이 적힌 수험표를 받아들고 후회보다는 희망을, 최선을 다짐해봅니다. 제가 열심히 해온 것 다 주변에서 지켜봐 주셨으니까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세요. 그냥 다 찍은 것도 맞을 수 있고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자라는 아는 문제만 나올 거고 찍는 것도 다 맞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든든한 응원으로 떨리는 어깨엔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시험을 볼 학교에 미리 가서 운동장에서나마 고사장의 눈도장을 찍습니다. 자신이 고른 선택 과목대로 잘 접수가 됐는지, 몇 고사장으로 가면 되는지, 마지막 단추 하나까지 점검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거나 시험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땐 4교시 탐구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사는 꼭 봐야 하고 선택 과목은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서 열어야 합니다. 미리 넘겨보기만 해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입실 완료는 오전 8시 10분까지. 혹시라도 학생들이 늦어서 고사당에 들어가지 못할까 각 지역의 경찰과 모범 운전자들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수능일인 내일 오전 첫 차부터 입실 마감 시간 사이 긴급 투입 열차를 비상 대기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선로 인접 시험장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할 방침입니다. 또 수험생이 SRT 승차권을 미리 사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채 열차를 타면 부가 운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내일 날씨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입시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산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 날씨 그리고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의 따스함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오후. 수능 예비 소집이라도 서울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봄철로 보면 4월 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포근한 11월 날씨는 수능 날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을 포함해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4, 5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아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긴장감 속에 쌀쌀함을 느끼거나 몸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가장 익숙한 식단으로 먹는 게 좋고 도시락은 긴 수능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고영양식으로 준비하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날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커 이른 시간 차로 이동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수 부진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4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에서 14만 8천 명이 줄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이 모레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연봉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상대로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후보였던 인도계 사업가 비맥 라마스와미도 함께 부서를 이끌 거라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고 트럼프의 손녀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제 최강 마쿠 실세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선거일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벌이며 미 상원 지도부 선출 경쟁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If he has the time, that'd be a good one to do it, but he's agreed to do it.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백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경선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If you want to revive national pride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stay out of World War III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vote Trump. 트럼프 당선인은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 고하기 운동의 핵심인 대규모 구조개혁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강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의 역할과 별개로 외교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머스크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문제까지 논의되는 정상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올해 44살인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자진해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가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적극 수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 씨 측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비용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과 모임을 한 건 남편 이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전체 식사비용 10만 4천 원은 김 씨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 씨가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기소했는데 김 씨도 배 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식사 비용을 결제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배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한 차례 변론 재개 후에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날에는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된 데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한때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며 15,000여 명으로부터 3천억 원 넘게 뜯어낸 혐의로 범죄 조직원 2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본부장, 영업과장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급 정보인 것처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서 28종류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가 있습니다. 62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운영하던 총책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만회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숲속 등산로에서 수백만 원대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나눠 입은 사람들이 산속에 모여 유출 던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윷놀이판 같지만 실은 수백만 원이 걸린 도박판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등산로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60살 A씨 등 6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박자금 8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 2명에게 유출 놓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 한 명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경찰관들이 뒤를 쫓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A씨입니다. A씨는 경찰에게 남의 신분증을 내밀며 신원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우 박상민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 2011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요즘 가을이지만 옷차림이 무척 가볍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소매 옷차림을 한 분들도 조금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수능일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광주 10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역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중부와 경북에는 점심 이후부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오후 5시를 전후해서는 중부 서해안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법원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던 생중계 요구가 불발된 건데 담당 재판부는 여러 법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의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 오는 15일 선고 이후 공개되는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주의사항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죄 여론전을 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선거법 사건과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원 게시판이 새로운 당내 갈등 요소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의원총회 시간이 길진 않은데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 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함께 정하는데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별검사만을 밀어붙이는 만큼 잘 안 풀려도 야당 탓이란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둬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니까, 선언 같은 거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 듯하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작성자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색출해 쫓아내야 한다며 당무 감사 등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와의 연관성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뭐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당무감사를 가질 사안인지 그런 것들은 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도 계파 간 온도차는 있지만 당내 갈등 요소로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처럼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한때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 또 영남 지역 정치인 사이의 돈 문제 관련한 혐의만 담겼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핵심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명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주목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지난 1월 경남 선관위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게 이번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번진 결정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 공개였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재작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또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명 씨가 이러한 친분 등 정치적 배경을 앞세워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8번, 명 씨와 김 전 의원도 각각 2차례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부부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주고받은 SNS 내용이 주목됩니다. 공천 관련 의혹을 밝히려면 우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창원시청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 수도권 등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하루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할 텐데요.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컨디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피해야 할 행동들 김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열어보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들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긴 시간 정신을 놓고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는 수면 시간을 더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시험 전날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극대화되는 포모 증후군으로 SNS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능 이후 지인을 만나 해방감을 느낄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보양식처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응시자 가운데는 다양한 사연이 있는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80대 할머니부터 교도소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소년수까지 조금은 특별한 학생들을 표정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인 서울 일성여고 교문 앞에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도 대학 간다 일성여고 하지!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늦깎이 고3 선배들을 위해 1, 2학년 후배들이 힘을 불어넣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찰싹 붙으라는 의미로 찹쌀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107명의 만학도들을 응원하기 위한 떡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령 응시자는 83세 나이로 수능을 치르는 임태수 할머니입니다. 2년 동안 성실히 공부해 이미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 2곳에서 합격장을 받았지만 태어나 처음 치르는 시험인 만큼 마지막까지 수업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며 되새깁니다. 못했던 공부를 지금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다 보냈고 그래서 지금 수능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것 면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지요. 늦게나마 정말 배우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푸른 수형복을 입은 소년수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합니다.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한눈을 팔았던 건 옛말.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아침부터 밤까지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갑니다. 나는 이제 뭐 인생이 뭐 잘못돼서 끝났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자이긴 하지만 수영자이자 이제 소년 수영 그 교육생으로서 대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죠, 본인들. 자세도 조금 불량하고 가끔은 이제 살기 어린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지적을 했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쳐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애들이 바뀌는구나. 10명 남짓 탈북민 가정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수능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국어 문제도 어려운 공식으로 가득한 수학 문제도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합니다. 배우는 만큼 약간 다 발휘할 수 있게 아쉬움이 없도록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윤이 미나 화이팅! 저마다의 사연을 극복한 이들의 도전도 이제 하루 뒤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사흘째 내리며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94% 내린 2,482.5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한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51% 내린 710.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1도 구직 활동도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4만 명을 넘기면서 10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뒤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쉬었음과 달리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쉬었음 인구에서 20, 3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 증가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30대, 1년 전에 비해서 쉬었음 인구가 18% 가까이 늘어난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쉬고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20대 이하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30대는 1, 2위 답변이 비슷했습니다. 자, 쉬었음 인구가 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건설업도 6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5월 8만 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넉 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은 14만 8천 명이 줄었는데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의류와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판매가 줄며 8개월째 마이너스가 계속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한 데다 무인화와 온라인 전환, 점포 대형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무인 사업장 셀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소매 쪽은 한 1년 정도 잠깐 약간 횡보를 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산업군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 수주가 줄며 건설업 일자리는 9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6개월째 취업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조업도 3만 3천 명 줄며 4개월째 고용이 감소했고 농림어업도 6만 7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업은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7천 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4만 5천 명으로 2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자영업,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조 효과 등으로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 11일 제출받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최고 중개 수수료를 현재보다 내리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계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원에서 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11일까지 최종안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 이 원칙에 따라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2에서 5% 차등 수수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시장의 반발과 함께 금융당국까지 제동을 걸면서 물러선 건데요.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이르면 연말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주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주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혼란과 주주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는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공개 매수를 마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유상증자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냈습니다. 성공할 경우 우호 지분 3에서 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당장 시장 안팎 개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채 새로운 주주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에 주가는 14%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없던 일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영풍과 MBK 측은 장내 매수로 지분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현재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최 회장 측보다 5%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은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등 치열한 물밑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피해자 300여 명을 속여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을 사면 수익까지 붙여서 결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하루 만에 4억 원 넘는 돈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그 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대로 앉아있어. 핸드폰에 손 대지 마. 다른 콜센터 운영자도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검거됩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리뷰 이벤트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희 오픈 이벤트로 리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상품권 만원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후 실제 상품권을 제공해 환심을 산 뒤 공동구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라고 유인했습니다. 이후 모든 팀원이 물건을 함께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에서 35%를 더해 환급해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막 대출해라 이렇게 저를 조명하더라고요. 돈을 환급해달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낸 다음 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피해자가 301명에 전체 피해 금액은 88억 원에 달했는데 한 명이 하루 만에 무려 4억 1천만 원을 뜯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총책과 관리자급 13명을 포함한 54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1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버전 조치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검거된 해외 총책 2명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강제로 데려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여 15,000여 명한테 수천억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은 62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였는데 이들 일당이 판매한 코인 대부분은 현재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고 안에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 수익금입니다. 총책은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A씨였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영업과 코인 발행, 자금 세탁까지 꼼꼼하게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선 고급 정보를 주는 척 특정 코인을 사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달 정도 빠르게 회원님한테 선정보 전달드린 거예요. 거대 외국 기업이랑 금융계 큰 손들이 지금 이걸 예약 매수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가격을 띄우며 의심을 지웠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거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뭐 발톱용까지 팔았는데 뭘 팔아요 또? 아니야, 발톱이 있었으니까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 등이 피해자 15,000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 코인 리딩방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조직원 215명을 검거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들이 팔았던 코인 28종 가운데 26종이 현재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호주로 도주했던 총책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선진국의 기술 개발에 뒤따라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신기술을 선점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가야 할 때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모델을 도입하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넘었습니다. 네네. 그동안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성과로 첫 번째 R&D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폐지한 것, 출연형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를 한 것, 이것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도형 R&D 혁신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독자 기술로 다누리호, 누리호 두 개의 그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한 것, 또한 여기에 발맞춰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주 경제 시대를 연 것이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 선정을 2년 전에 해서요. 그중에 3대 게임천재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 전반의 AI 디지털 혁신에 노력해서 지금 글로벌 평가라는 한 세계 6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AI라든지
우주 상업화, 여러 가지 산업 확장을 할 텐데 네네. 우리로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염려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과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나 또 미국 빅테이크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어떤 압력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고 AI 양자 첨단 기술 분야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벨상 수상 사례만 봐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텐데 네네.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예, 그 AI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향후 10년 내에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많이 예상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우리가 ICT가 강한 나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AI G3로 도약을 하자 이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이 지난 9월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위원회가 출발했고 거기에서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다음에 민간 부분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 그다음에 국가 AX 전면화, 이거는 AI를 응용하는 산업화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마지막으로 AI 안보 안전에 집중하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우리가 확충하는 문제. 또 다른 하나가 AI 산업 발전에 이제 그 신뢰 기반 조성을 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기본법에 조속한 제정입니다. 예. 예. 디지털로 또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어요. 네네. 저희도 종종 그런 범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디지털 역기능 해소가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또 한 파트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 이게 두 개의 그 중점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예. 역기능 해소에는 뭐 아시다시피 QR 코드를 통한 큐싱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그 IP 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런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플랫폼 기업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좀 제가 강조하고 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 도움을 청했고요. 또 오늘은 주요 통신사 대표이사님들 만나서 이쪽 통신사 측에서는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 QR 코드를 통한 피싱 피해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 지금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형태의 그 나쁜 불법 메일들이 들어와서 예. 그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여러 유형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QR 코드를 찍으면서 또 이게 타고 들어오는 신종 형태의 일단 그런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호기심에 또 찍어보는 네네. 분들도 예, 그렇죠.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늘 간담회를 처음으로 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사실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세 가지 정도로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가 통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예. 통신비하고 통신비가 좀 계속해서 통신비를 낮춰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통신을 통해서 스팸 메일, 스팸이 이제 오는 문제를 어떻게 제거해달라. 이게 불편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이 편리하게 통신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것은 이제 우리 현 정권 후반기로 들면서 대통령께서 양극화 해소의 가장 방점 중에 하나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겠다.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 미래 투자. 결국 이 삼통사가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AI에도 적극 투자하고 또 민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 AI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완팀이 돼서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 또는 그 6G라 그래서 지금 5G에서 6G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모드를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AI 시대를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네, 또 지난 1일자로 양자기술산업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양자 분야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이번에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로 양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전에 이미 했던 우리 이 AI 국가 AI위원회처럼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양자에도 이런 우리의 그 역량을 키워 나간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법으로 양자 기술 및 산업 분야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니까 전략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기술로서 네. 어떤 사업화해서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술 산업화를 장관께서는 또 강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기술 사업화나 산업화나 조금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국가 R&D를 통해서 많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이 산업까지 사업화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그 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이게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그런 우리가 조직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효과적이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서 평가받을 때 가장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게 기술 산업화 또는 사업화가 율이 낮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게 좀 도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또는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그런 범정부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와도 협업하고 또 이쪽 BT 파트는 보건복지부, 뭐 식약청 이런 데와 또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또 관련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본부처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사업화 또는 산업화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끝까지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 올해 수능이 치러지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수능일의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각 2시간 전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최소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가볍게 먹고 점심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두부나 생선, 채소 등의 음식으로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 봐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초콜릿과 사탕을 섭취하는 것도 반짝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일 추위 걱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도 쌀쌀함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긴장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3교시 무렵이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시험을 마치고 나면 다시 날이 서늘해지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크고 상황에 따라서 더 쌀쌀하거나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귀갓길에는 지역에 따라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은 중부와 경북에는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서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